안녕하십니까. 저는 스우파의 원트의 황금 리더 효진초이, 그리고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싶은 안무가 효진초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다리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쳤었는데 이제 콘서트 투어가 이제 팬분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일단 끝까지 하다 보니까 인대가 좀 끊어져서 앉아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일단 드디어 저한테는 좀 애증의 관계인 스우파, 스걸파, 그리고 스우파 콘서트까지 드디어 끝이 났는데요. 근데 제가 정말 입에 달고 사는 말 중에 하나가, 얘들아, 특히 채연아, 하고 싶은 거 다 해. 얘야, 너 후회 없이 진짜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거는 제가 원래 평상시에도 많이 쓰는 말이에요. 왜냐면 하고 싶은 거 다 해라는 말이 생각보다 쉬운 거 같은데 어렵기도 하고요. 어려운 거 같은데도 쉽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걸 제대로 다 하기,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저도 이번에 강연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돌이켜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약간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 크고 작은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매 선택의 순간에서도 저는 내 생각과 내 스스로를 믿는 믿음? 확신? 그런 것들이 좀 남들보다 좀 단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남들의 시선이나 남들의 의견에 좀 원래 잘 휘둘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되게 아기 때부터 춤을 췄거든요. 근데 제가 어릴 때는 특히나 지금 방송이 나왔기 때문에 댄서 한다고? 진짜 뭐 이렇게 되게 멋있어 해주시고 되게 좋아해 주시는데, 제가 어릴 때 춤을 췄을 때는 학교에서 그 딴따라들만 한다, 노는 아이들이 한다,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이 한다, 이런 인식도 있었고, 저희 집안에서도 사실 저희 리더즈들 있잖아요. 저희 리더즈들끼리도 인터뷰를 할 때 느낀 게 저희 집안만 반대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원래 다 반대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들 우리 딸, 우리 이 끼를 막 무대 해야지, 막 연예인이 되어야지, 이렇게 푸시를 받았던데, 저는 정말 진짜 머리가 거의 잘리기 직전까지 심하게 반대를 하셨어요. 저희 엄마는 그래서 딸이 뭔가 되게 잘 꾸미고 성격도 뭔가 화려하게 옷 입는데 뭐 하는 친구냐 이랬을 때 저희 엄마도 댄스 한다고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서 무용한다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진짜 무용학원도 겸해서 다녔어요. 진짜. 그래서 내가 되게 부끄러운 직업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환경들이 그랬는데, 근데 저는 굴하지 않았어요. 제가 진짜 재밌는 썰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계시니까 또 짧게 썰을 풀어보자면, 저는 제가 추는 춤이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이건 아무나 못해.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잘하고 행복한 순간은 춤출 때인 거예요. 그랬을 때 학교에서 이제 연습을 하고 이렇게 잠을 조금 잤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조금 피로가 누적이 되어서 새벽 연습을 하고 이제 학교 갔을 때 아주 잠깐 눈을 감았는데, 이제 그게 좀 수학 선생님이 보다가 야 최효진, 너 나와, 너 이거 풀어봐, 이렇게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문제를. 근데 제가 또 당당하게 나가서 네? 급하게 나가서 선생님, 근데 저는요 이거 못 풀어요. 이건 선생님의 전문 분야시고 제 전문 분야는 댄스다. 갑자기 제가 막 웨이브를 하고 막 이랬거든요. 선생님, 이거 할 줄 아세요?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고, 제가 사실 어제까지 제 영역에 필요한 진짜 수련의 시간을 가지느라 죄송하지만 조금 눈 좀 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이게 푸시는 게 당연하고 저는 춤을 잘 추는 게 당연한 겁니다. 선생님 리스펙 해주세요. 이러다가 되게 많이 두드려보고 너 나가! 근데 저는 당당하게 나갔거든요. 나가서도 복도에서도 효진아, 너 진짜 멋있었어. 너 사람들 앞에서, 선생님 앞에서 잘했어. 너 춤 진짜 대단하고 약간 자기 만족과 자기 합리화에 좀 쩔었던 것 같은데, 저는 아마 그 정도로 좀 되게 춤을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진지하게. 남들이 아무리 그거에서 뭐 할래? 그거에서 돈 벌어? 그거에서 대학은 어디 갈 건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저 멀리 있는 걱정까지 해주시더라고요. 그랬는데도 저는 나중에 있을 걱정보다 현재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행복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차비 정도의 돈만 벌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큰 돈 벌고 내가 땅 사고 집 사고 안 해도 돼. 춤만 출 수 있다면.
근데 저는 그래서 20살 때부터 용돈도 안 받았어요. 근데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저희 집안 환경이 막 그렇게 너가 예술 활동을 할 수 있게 열심히 밀어주겠다가 아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너 성인 되면 너 알아서 해. 반대를 하셨는데 밀어주시진 않았지만 포기해 주셨어요. 나중에 네가 열심히 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나중에 잘 안 됐을 때 부모 탓하지 말라. 알았어, 놔줄게. 이래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드디어 나를 포기해 주셨어. 나를 너무 믿어. 난 너무 잘할 수 있어. 나는 어떻게든 할 수 있어. 엄마 땡큐. 이러고 진짜 용돈 안 받겠습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이제 막상 또 20살이 되고 이제 친구들 대학도 가고 학교라는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직업을 또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대학교도 이제 나오고 이제 연봉이나 약간 안정성 같은 걸 주위에서 친구들이 되게 많이 고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댄서로 직업을 선택했을 때 약간 그럼 효진아, 너는 진짜 돈 한 푼 안 벌면서도 이렇게 그냥 재밌는 마음 가지고도 끝까지 할 수 있어? 아니면 너 당장에 너가 그렇게 좋아하는 춤 남들한테 인정 못 받고 미래에 네가 뭘 할 줄도 모르는데 진짜 이대로 그냥 너 자신을 믿고 해도 돼? 라고 좀 물어봤던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한테. 근데 결국 댄서를 선택했다는 건 보시다시피 저는 돈과 인정보다는 진짜 제가 사랑하는 거, 그냥 제가 돈이 없어도 진짜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 못 만나고 그냥 누릴 거 누리지 못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춤이라는 거를. 그래서 제가 한 매체에 나가서 그 샴푸 값을 아끼기 위해 머리를 잘랐고 그것이 커트 머리가 되었는데 그걸로 어떻게 또 이미지가 댄서로서 또 특이하게 또 봐주시고 또 그게 또 잘 돼서 이렇게 또 댄서 효진초의 쇼커트 뭐 이게 이미지가 한번 1밀리언에서 확 박힌 적이 있었는데 의외로 정말 많은 분들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뭘까? 내가 진짜 해야 하는 거. 하지만 하고 싶은 게 뭔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보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대화를 나눠봤을 때. 근데 저는 정말 후회 없이 살려면, 그리고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진짜 흔들리지 않는 나 자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지금부터라도 찾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저처럼 행복만이 기준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돈이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뭐 저처럼 행복, 아니면 누군가는 칼퇴가 인생에 정말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어요. 정답이에요. 다 정답이에요. 그 기준에 본인만의 신념이 담겨 있다면 그분은 이미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고 계시다고 저는 적극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춤을 하겠다고 또 서울에 왔습니다. 25살 때. 또 막상 와보니까 아우, 서울이 왜 이렇게 차가운지, 왜 이렇게 정이 없는, 제 부산 사람이거든요. 네, 부산 완전 도박이에요. 근데 서울 사람들 이렇게 환경도 무섭고 그냥 무서웠어요. 친구도 없고 일단 직장이 뭐 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온 것도 아니고 재밌는 춤을 좀 더 마음껏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근데 이제 학원비를 낼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 현실적으로 네, 와우, 정신 차려요 효진초이 이러면서 좀 되돌아봤었어요. 원룸에서 거의 한 3평? 4평? 되는 곳에 일단 냅다 질러서 들어갔어요. 최대한 싼 곳에. 근데 이제 밥 먹어야 되는데 어찌나 많이 먹는, 제가 이렇게 밥을 많이 먹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이게 밥 먹는 것도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김치찌개를 먹었어요. 그게 생각보다 좀 쫄면요, 물 부어서 또 하면 다시 새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김치찌개를 진짜 많이 먹고 밥보다 누룽지 있잖아요. 누룽지 좀 먹고 이렇게 불어 있잖아요. 나갔다 온 불어 있으면 그건 물 담아서 끓이면 또 다시 새로운 누룽지가 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아낄 수 있다고? 저는 진짜 그래서 약간 당장 월세를 내야 되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라는 걸 이제 처음 찾아봤어요. 저는 19살 때부터 부산에서 댄스 강사를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차비 벌고 먹고 싶은 밥 마음껏 먹으면서 살 정도로 벌었었는데, 근데 제가 배우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댄스로 다시 수업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여기 온 목적이 잃는 것 같고, 내가 이러려고 머리 자르고 이러려고 지금 김치찌개 물 부어가면서 먹나?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하나는 변하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아르바이트 해보자. 인생 태어난 거 아르바이트라는 것도 해보자. 내가 맨날 늘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돈 벌었는데, 그래서 제가 동대문 알바를 했습니다. 그게 시급이 세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사실 중요하지 않았어요. 시급이 제일 센 거. 일단 했는데 와, 시급이 센 만큼
와우더라고요. 진짜 와우였어. 나 깜짝 놀랐잖아. 근데 진짜 아니 아침에 일을 갔다가 저녁에 댄스를 배우러 가려고 했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댄스는 무슨 학원 못 가요. 그래서 매일매일 밤마다 울면서 왜 왔지? 그리고 일단 해본 적이 없던 일이니까 너무너무 힘들기도 하고, 심지어 같이 일했던 그 팀장님이 이것도 못해요? 이거 상식 아닌가요? 한 번에 좀 알아들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인간으로서 되게 가치가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늘 느꼈고, 나는 이것도 못하는 사람, 나는 이 세상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진짜 제가 자존감이 높거든요. 근데 그런 제가 약간 이런 마음을 가질 만큼 세상의 벽은 막 이러던 찰나에 그래도 참았죠. 돈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한 달 동안 그렇게 일을 하고 1밀리언 댄스 스튜디오를 제가 수업을 들으러 갑니다. 리아킴 선생님 수업을 들으러. 그때 수업료가 더 비쌌어요. 그래서 한 번 수업을 들을 돈이 있었거든요. 한 번 수업을 듣고 이제 다시 저는 일을 하러 갔죠. 근데 학원을 못 가겠죠, 당연히. 근데 원장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효진 씨, 근데 학원 왜 안 오세요? 네? 저 돈 벌어야 돼서 못 간다고. 왜 그러시냐고. 밥을 좀 먹재요. 그래서 갑자기 밥을?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막상 갔어요. 근데 서울은 이렇게 한 번 수업 듣고 수업 안 듣는다고 회원관리를 이렇게나 밥까지 사주면서 등록을 시키는구나. 전 정말 무서운 곳이다. 서울 진짜 독하고 무섭다. 괜히 첫 발을 디뎌가지고 이렇게 잘못 걸렸다 생각을 할 정도로 놀랬는데, 그때 원장님이랑 리아킴 선생님 같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밥이 넘어가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니 언제 올 거네요? 계속 요즘 뭐 하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저 갈게요. 다음 달에 갈게요. 이렇게 말했는데 갑자기 내일 당장 그만두실 수 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저 돈 벌어야지만 여기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조금만 기다려 달라. 다음 달에 꼭 가겠다. 그런데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기꾼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왜냐면 저는 한 번 봤잖아요. 저를 뭘 믿고 이렇게 기회를 주시냐. 서울엔 춤 잘 추는 사람이 많은데 간절한 사람이 없대요. 제 동작을 보고 간절함이 느껴지셨대요. 그래서 같이 일하고 싶다고 하셔서 그렇게 바로 1밀리언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거기 1밀리언에 있으면서 만족을 했다면 아마 또 이 자리에 없었겠죠. 네, 1밀리언이 또 그때 되게 핫했어요. 근데 1밀리언 유진초이 와 잘한다, 나 이 정도면 잘하지 라고 스스로가 생각해버리면 그냥 거의 갇혀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안무가가 됐으니까 스스로의 기대 기준을 계속 높이고 좀 더 냉정하게, 너 이 정도로 끝낼 거야?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러려면 얼마나 더 해야 될까? 계속 저는 저 자신한테 질문을 했어요. 이겨낼 수 있어? 할 수 있어? 저는 좀 제 자신을 믿는다고 했잖아요. 근데도 저는 좀 그 안에서 좀 냉정하게 질문을 했어요.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지? 근데 그거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기 위해 너가 얼마나 노력을 해? 너가 하고 싶은 거 한다고 더 말할 수 있어? 전 좀 계속 저를 좀 괴롭히는 스타일이에요. 매 순간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할 뿐이지 사실 프로그램이 잘 됐다고 해서 그렇게 저 자신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댄스 씬이 이렇게 핫하지 않았을 때도 저는 열심히 했고요. 지금처럼 반년 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수업하기 전과 후 사실 관심 받고 안 받고만 달라졌지, 저는 춤에 대한 마음가짐과 제 자신에 대한 믿음, 이런 거는 절대 변함이 없어요. 정말로.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하고 싶으면 그냥 하셔야 돼요. 근데 기회가 없어서 못한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마치 지금 제가 수우파 같은 프로그램을 잘 만나서 잘 되셨잖아요. 아니요, 저는 진짜 제가 수우파를 안 나갔어도 전 지금처럼 열심히 재밌게 할 거고요. 앞으로도 제 자신을 믿고 행복하게 사랑하는 춤을 췄을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기회를 기다리지 말고 그냥 하세요. 저처럼. 네, 환경은 정말 아무 잘못이 없고요. 기회는 기다린다고 절대 오지 않아요. 나를 내 인생의 기준에 세우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면 그냥 하세요. 진짜. 저 정말 특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도 했어요. 그리고 저도 앞으로 계속 더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할 거라는 거 절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더 잘 되셨으면 잘 되셨지, 이 환경에 너무 좌절하지 말고 남들이 나를 보는 시선에 주눅들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가치를 남들이 보는 그 시각에 판단하지 마세요.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움직이세요.
머리 자르란 말은 아니고요. 김치찌개 물 부어서 드시라는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당장 지금 현실에서 현재 무엇을 할 수 있지? 당장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움직임이 뭐지? 를 생각을 해보시고요. 하나라도 한번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요? 우리 모두 하고 싶은 거다. Just do it. Let's go. Yes, yes, yes. 우리 다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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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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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한번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힙합을 하고 있는 이제 대한민국의 19살 래퍼 이영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19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연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아직 이 직종에서 뭔가 큰 성과를 이룬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굉장히 작고 어린 새내기일 뿐인데 내가 여기 이 귀중한 자리에서 이런 좋은 15분을 받아도 되는 건가? 내가 너무 낭비하시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어떤 분들은 드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제가 나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나무라고 생각을 하냐면 아직 자라지는 않았어요. 조금 작은 형태의 나무인데 밑으로 뿌리가 굉장히 깊고 그리고 얇고 그리고 멀리 뻗어 있는 그런 나무라고 생각을 해요. 바오밥 나무처럼 커질 나무라고 생각해요. 아직은 조금 작은. 근데 너 다 커봤냐? 이걸 어떻게 알아? 내가 바오밥 나무가 될지 안 될지.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제가 바오밥 나무가 될 수 있느냐를 자부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저는 남들이 조금 취약하다고, 남들이 가지고 있으면 조금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제 강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무모함, 과함, 조급함, 두려움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근데 저는 이거를 절대 취약해하거나 취약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부족한 점이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약점이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이 이유가 뭐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야 너는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 목소리가 제일 커 이런 얘기를 듣는 그냥 인류평범한 학생일 뿐이었는데 조금 특별한 한 가지가 뭐였냐면 일단 무모했어요. 어떤 식으로 무모했냐. 아주 기억이 안 나는 어릴 때부터 발레를 배웠고 바이올린을 배웠고 피아노를 배웠고 댄스면 댄스도 추고 뭐 개그맨도 하고 싶었다가 뭐 학생회장도 하고 싶었다가 MC도 보고 싶었다가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로 정신없고 무모하게 도전을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왜 무모하다고 얘기를 하느냐. 보통 사람이 어떤 직종을 도전을 할 때 내가 이걸 도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약간 간을 보고 재보고 도전을 하는 경우가 태반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지 않고 그냥 막 담갔습니다. 그냥 막 담갔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빼버렸어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실 이걸 무모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냥 저는 제가 재밌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뿐이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저를 좀 무모하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경우가 다분히 있었는데 이제 저는 이거를 굉장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무모해? 나는 무모하지 않아. 나는 그냥 열정이 있는 사람일 뿐이야. 제가 한 가지 예시로 학생회장이었어요. 중학교 때. 제가 중학교 때 학생회장이었는데 이제 학생회장들은 매주 수요일마다 대의원 회의라는 거를 해요. 각 학급 반 학생회장들을 모아놓고 이제 뭐 너네 반의 뭐 현황은 어떻냐, 부족한 점이 뭐가 있냐, 우리가 학교에서 개선해야 할 점은 뭐가 있냐, 약간 이런 걸 토론하는 어떤 느낌인지 대충 아시죠? 근데 저는 이 대의원 회의라는 거가 사실 애들이 안 오면 별점을 받고 오면 빵을 받는 뭐 그런 기이한 형태의 것이어서 애들이 약간 이런 표정으로 맨날 와서 이러고 앉아있다가 이러고 가는 그런 회의였는데 저는 이걸 굉장히 잘 활용을 했어요. 저는 마이크 잡고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 대의원 회의라는 어떻게 보면 1시간이라는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뭔가를 이뤄내고 그런 거에 포커싱을 해서 축제 있잖아요. 이제 학생들의 꽃 축제는 저희 학교 축제는 좀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냥 노래 잘하는 애들이 와서 노래 부르고 춤 잘 추는 애들이 와서 춤추고 그렇게 무대만 이렇게 보고 와서 급식 먹고 그냥 가는 그런 축제였는데 이걸 그냥 제가 다 엎어버린 거죠. 대의원회의에서 정말 귀찮아서 이렇게 똥 씹은 표정으로 와 있는 애들을 다 모아다가 우리가 한번 부스 운영을 해보자 해서 굳이 애들 지금 생각하면 좀 미안하긴 한데 굳이 애들의 시간을 잡아먹고 추진력을 가동하고 해서 동대문까지 가서 커튼 사와가지고 귀신의 집 만든다고 붙여놓고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부스를 막 만들고 선생님들한테 너 이게 귀찮게 뭐하는 짓이니 욕도 먹어가면서 아주 대 프로젝트를 기획을 해버린 거죠.
근데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근데 욕을 많이 먹었어요. 아, 너 이렇게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선생님들 귀찮으신 거 싫어하시잖아요. 아무리 학생들이 잘 되는 걸 좋아한다고 하셔도 약간 업무가 많아지는 걸 좀 귀찮아하실 법도 한데 그때 도와주신 선생님한테 뭐 감사하기도 하고 그 선생님이 저를 굉장히 무모하다고 약간 얘기를 하셨는데 축제가 5시까지였는데 부스 운영으로 인해서 부스 운영으로 인해서 시간이 조금 늘려진 상황에서 한 5시 반까지. 근데 귀신의 집이 거의 한 100명 정도 줄을 너무너무 무섭다. 안에서 막 소리 지르고 애들이 막 울고 난리가 난 그런 귀신의 집 운영을 인기가 너무 많아서 6시, 6시 반, 7시까지 문을 못 닫는 상황이 될 정도로 아주 대성공 대박을 친 거죠. 그래서 이런 무모함에서 발생하는 희열이 저를 너무 기쁘게 했어요. 저를 너무 자극시켰고 저는 그래서 이게 절대 무모함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모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그냥 열정이 있어서 담가보는 것뿐인데 이걸 남들이 나한테 무모하다고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고 그 내린 정의를 내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두려움이라는 두려움에 예민하고 두려움을 굉장히 제 안속 깊게 자리 잡아버리는 그런 특징이 또 있어버려요. 근데 이제 두려움을 느끼는 과정은 남들과 다 똑같을 수 있겠지만 제가 한 가지 다른 점이 뭐였냐면 이 두려움을 희열로서 전환시키는 과정을 굉장히 능통하게 잘했던 걸로 생각을 해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저는 고등래퍼 3라는 프로그램을 나왔어요. 그때 당시 제가 고등래퍼 3라는 프로그램을 지원할 때가 랩을 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상황이었어요. 그때 쟁쟁한 참가자들이 많고 회사가 이미 있는 친구들도 있었고 인맥이 넓어서 막 이 친구 저 친구 알아서 지원 영상을 카메라로 멋지게 찍어 올리는 친구들도 있었고 뭐 경력이 나보다 훨씬 2배, 3배는 더 많은 친구들도 있었는데 저는 그냥 또 제 특징인 무모함을 사용해서 도전을 한 거죠. 뭐 안 되면 뭐 어때? 그냥 다음 시즌에 또 도전하지 뭐. 아니면 내지는 되면 그냥 어차피 멀리 못 갈 거니까 그냥 나 하는 데까지 악바리로 붙고 그냥 뭐 떨어지지 뭐 쉽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도전을 한 게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고 내가 생각했던 라운드보다 더 높게 올라가게 된 거죠. 그때서부터 제 두려움이 안에서 퍼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 두려움을 저는 그냥 어떤 하나의 도끼나 자극제로서 전환을 시켜서 막 부스터제로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2배, 4배, 6배는 열심히 하게 됐어요. 두려워서 나 여기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나 이거 못할 것 같은데 하면서 안으로 긁는 것보다 저는 이걸 좀 무섭긴 한데 진짜 악으로 한번 해보자. 악으로 깡으로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인드로 전환을 시켜서 미친 듯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자면 16마디를 쓰는 라운드가 있었는데 16마디라 하면은 1절을 의미해요. 근데 이 16마디가 한 40초, 50초 정도 되는 시간인데 여기서 4마디 10초 정도를 만드는데 4시간이 걸렸어요. 네. 그런 어떤 의미인지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지만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생각이 많은 밤 또 적어 내려가나 뭐를 바라보면 건너가야 돼 묻지 않아 출발점이 어디였나 가야 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 라는 구절을 만들 때 집에서 4시간을 울고 머리 쥐어뜯고 막 안 되면 다시 엎고 4번, 5번, 6번 엎고 하면서 남들보다 좀 더 부단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광스럽게도 우승을 차지를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쵸. 이거죠. 이 반응이죠. 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또 곁들여 최초의 여성 우승자라거나 아니면 최연소 우승자라는 타이틀을 또 동시에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로써 저는 이제 제 두려움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경지에 또 다시 이르게 된 거죠. 한 가지 더의 예시로 저는 열등감도 굉장히 깊게 자리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각자 있는 위치에서 그리고 각자 하고 있는 직종에서 열등감이 어떤 방식으로든 커지고 있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 또한 열심히 갈고 닦아서 얘가 이렇게 하네? 나는 이렇게 못하는데? 라기보단 얘가 이렇게 하네? 얘가 하는데 왜 나도 못해? 나는 이걸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볼 거야 라는 마인드로
또 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 래퍼나 뭐 이런 다른 여러 가지 전교회장 같은 활동에서 이런 게 좋게 다 작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이 무모함이나 이런 너의 무모함의 원천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일단 저의 강점을 제대로 직면하고 있어요. 제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걸 열심히 예쁘게 깨끗하게 닦아놓은 다음에 그걸 더 빛나게 만드는 데 더 초점을 둬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조금 쿨해지면 돼요. 그냥 내가 단점이 있네? 일단 첫 번째 단계 이 단점을 그냥 인정해요. 나 이거 단점이야 라고 인정하기보단 대신 난 이건 조금 부족하지만 장점으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부족한 점이야 라고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하고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단점이라는 틀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애초에 단점이라는 틀을 잡고 있게 된다면 사람이 굉장히 이 틀 안에 갇혀서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나는 단점이 있는 사람, 이것은 나의 단점이라고 받아들여지게 되잖아요. 사실 그것도 관점의 차이인데 말이죠. 내가 단점이라고 치부했던 것들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정말 얻고 싶은 부러운 점일 수도 있고 한데. 네, 그래서 저는 단점을 굉장히 쿨하게 보고 나 이거 얼마든지 장점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그냥 조금 부족한 면일 뿐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장점은 더욱 갈고 닦았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어떠한 도전을 하고 싶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 때문에 우려한다거나 아니면 남들이 넌 너무 무모해 라는 시선 때문에 약간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저는 이런 저의 확실한 면들을 활용해서 도전을 하고 깨부실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본인들의 삶을 눈덩이에 비교를 하세요. 일단 나는 아주 작은 눈 뭉치일 수 있습니다. 시작은. 근데 이걸 내리막길에서 굴리는 거가 일단 무모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굴려야 굴러 내려가고 커지니까요. 눈 뭉치를 이렇게 밀으면 내려가면서 굴러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모함으로서 시작하는 도전의 과정들을 이 내리막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내리막길 속에서 긍정적인 면을 얻는 것도 있을 거고 부정적인 면을 얻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긍정적인 면들을 내 살덩이로 붙여서 내 눈뭉치를 더욱 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무모하게 일단 내리고 굴르다 보면 부정적인 면들은 내 이정표가 되고 긍정적인 면들은 나의 살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곳에 안착했을 때는 나는 튼튼하고 멋지고 큰 눈덩이가 되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도전하세요. 이 도전하라는 말이 되게 뻔한 말 같잖아요. 근데 이게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들었을 땐 이게 뻔한 말이 아니거든요. 어쩌면 이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일 수도 있어요. 내가 처한 상황에서 유동적으로 이 가설들을 바꾸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바오밥 나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제가 나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 뿌리가 깊게 박혀서도 또는 뭐 가지가 많아서도 뭐 그런 자랄 시간이 많아서도 아니고 그냥 저는 저를 믿습니다. 나는 뭐 무모해도 돼. 뭐 두려워도 돼. 뭐 과해도 돼. 일단 나는 나를 믿어. 내가 어디까지 뻗을 수 있고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에 대한 믿음을 토대로 자라가고 살아갑니다. 어차피 내가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뿌리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깊게 이 뿌리가 자라 있는지는 나도 모를 뿐더러 남들도 모르는 것입니다. 파헤쳐 보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그냥 나는 나를 믿고 도전하고 무모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는 이미 좀 자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도 각자의 뿌리를 믿어 의심치 마시고 쭉쭉쭉쭉쭉 위로 갔다가 자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하는 폴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를 모르는 분도 분명 계시기 때문에 저를 대표하는 노래를 몇 곡 소개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OST 곡인 모든 날 모든 순간이 있고요. 또 너를 만나, 비, 초록빛, 길, 허전의 우리 만남이 안녕 커피 한잔 할래요, 편지 있잖아 너도 아는 그 외에도 여러 곡들이 있고요. 발라드 가수라고 많이 생각하시지만 저는 댄스곡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가수입니다. 제가 처음 가수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했을 당시에 여러분이 이미 아시겠지만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았어요. 딱 떠올리실 만한 슈퍼스타 K, 위대한 탄생, K-팝 스타, 보이스 코리아 뭐 등등등. 그리고 이런 프로에서 많은 분들에게 얼굴과 목소리를 알리면서 데뷔를 하게 된 경우들도 참 많았고요.
저 역시 이런 오디션에 나가서 멋지게 데뷔를 하길 꿈꾸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번에 오디션 나가서 1등, 2등 정도 해서 완전 얼굴 알리고 대박 나야겠다. 대형 소속사 들어가가지고 완전 멋진 앨범 내야지. 당시 저는 오디션을 준비하면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오디션을 앞두고 카페 사장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장님, 제가 이제 오디션을 봐야 돼서요. 오디션 나가고 나면 앞으로 카페에서 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했고요. 죄송합니다. 정확히 3일 뒤 저는 서울역에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나 오디션 떨어졌으니까 당장 데리러 와. 나 지금 너무 우울해. 저는 다시 똑같은 카페로 아르바이트를 복귀를 하고요. 막막한 하루를 다시 보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저만의 성공 비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폴킴 뉴규? 폴킴이 누구길래 폴킴 정도로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건가? 쟤 진짜 건방지다, 거만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의 앞선 오디션 이야기들을 듣고 나신 후라면 폴킴이 세바시에 나와서 강연을 할 정도로 성공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음악하는 분 계신가요? 뭐 친구, 사촌 혹은 팔촌 아니면은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 아버님의 친구의 자녀분들 뭐 등등등. 제 주변에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 먼 육촌으로 혜희 누나와 소희 누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왕래도 많지 않아서 제가 음악을 하겠다고 처음 저 음악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당시에 저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야, 너 음악 하지 마. 너 못해. 재능 없어. 이게 얼마나 어려운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주변에서 여러분이 마침 저 가수가 꿈이에요. 저 가수가 될 거예요. 저 노래하고 있어요. 저 노래하는 가수예요 라고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실 것 같으세요? 제 경험을 토대로 보면은 보통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야, 스케치북 나가. 너 스케치북 나가면 뜰 것 같아. 너 소속사 어디야? 야, SM 들어가, SM.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라도 똑같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업군 외에는 별로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소수의 성공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비교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저 역시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런 유명한 뮤지션분들을 바라보면서 저의 꿈을 키웠습니다. 저 역시 스케치북 너무 나가고 싶었습니다. 페스티벌, 헤드라이너 너무 하고 싶었고요. 정말 멋진 뮤지션분들의 곡을 받아서 멋진 앨범과 억대 뮤직비디오 찍고 싶었습니다. 저의 꿈은 TV에 나오는 소수의 뮤지션들의 단편적인 모습을 토대로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그런 기준으로 바라본 저의 현 모습은 처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스스로를 가수라고 불러도 되는지 혹은 직업란에 뭐라고 적어야 되지? 학생이라고 적어야 되나? 가수라고 적어도 되나? 이런 확신도 없었고요. 자존감은 이미 바닥이 난 상태로 그런 위태로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던 와중에도 제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작곡입니다. 다른 가수들로부터 차별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기를 적듯이 혹은 자아성찰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정식으로 작곡을 배운 적도 없고요. 정말 어떤 천재적인 음악성이나 타고난 센스조차 없었기 때문에 곡을 쓰는 것만으로도 자존감을 굉장히 깎아내리는 작업이었어요. 1년에 한 곡도 쓰지 못한 경우가 태반이었고요. 이렇게 써도 되나? 지금 이게 듣기 좋은 건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천천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저만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계속 적어 나갔고요. 저의 인벤토리를 쌓아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싱글과 2장의 미니 앨범과 또 2장의 정규 앨범까지 만들어가면서 제 안에 있는 저의 작은 이야기들에 귀 기울이는 방법을 조금씩 더 배워갑니다. 그렇게 만든 곡 중에서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곡은 다름 아닌
비입니다. 그때 역시 저는 다른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손님이 없었고요. 또 사장님도 마침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예쁜 잔을 꺼내서 손님에게 나가는 커피보다 더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려서 가장 예쁜 뷰가 있는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손님처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비가 금세 그쳤습니다.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전 생각했어요. 비가 내리다 말다 하네. 이따 퇴근할 때 우산을 챙길까 말까. 비가 내리다 말다 우산을 챙길까 말까. 이렇게 만든 비라는 노래를 가지고 가장 처음 섰던 페스티벌 무대. 당시 저는 무명에 가까웠고요. 페스티벌 무대에 선 것만으로도 감개무량한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페스티벌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페스티벌에 가보면 정말 다수의 가수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공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곳에 가서 원하는 노래를 들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저는 제 앞에 사람이 많이 없겠거니 마음을 굳게 먹고 실망하지 말자 하고 무대를 딱 올라갔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제 앞에 서 계신 거예요. 제가 비가 하고 노래를 시작한 순간 엄청난 환호성이 튀어나왔습니다. 물론 저의 귀여운 외모도 한턱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날의 놀라움이 생생한데요. 사실 이때만 해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의 노래를 알고 나를 알고 있구나. 포기하지 않고 음악하길 너무 잘했다. 이런 것들이 주된 감동 포인트였는데 만약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비라는 노래에 관심과 사랑을 주고 계신 걸까? 그저 단순히 비가 내리는 것 때문에 혹은 국지성 호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좋아했던 걸까? 제가 이 노래를 완성하기까지 1년이 더 걸렸습니다. 1년이 더 걸렸기 때문에 매번 노래를 다시 작업할 때마다 처음 그 멜로디와 처음 그 가사를 썼던 순간을 되돌려서 생각해야 됐어요. 이 생각을 늘 했습니다. 도대체 그때 난 무슨 생각이었을까? 당시 저는 음악을 계속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집에서는 학교로 돌아가라, 재능 없다, 이게 얼마나 힘든데 취미로 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고요. 너 어떤 음악 하고 싶어? 어떤 장르의 음악을 하고 싶어? 라는 질문에 쉽게 답을 내릴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그렇게 불확실하고 헷갈리고 쉽게 흔들리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 알 수 없었던, 종잡을 수 없던 날씨가 저의 마음을 울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작곡을 한다는 거는 어떤 시간 혹은 순간을 재해석하고 창조해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가 내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의 노래 중에 폴킴 이 정도면 노래 홍보하러 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별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헤어짐은 항상 아쉬워라. 남은 것은 후회와 미련 그리움. 저는 어릴 때부터 헤어지는 게 너무나 무섭고 싫었습니다. 엄마 곁을 떠나서 할머니 집에서 자던 그 하룻밤도 너무너무 싫었고요. 보시다시피 제가 굉장히 서구적으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제가 유학 생활을 오래 해서 친구들과 이렇게 쉽게 만나고 지나치는 순간들이 너무 힘들었고요. 하루 만나서 이렇게 재밌게 놀다가 밤에 헤어지는 것도 싫었습니다. 나이를 먹고 다른 곳으로 진학하면서 물리적으로 멀어지는 것들도 다시 연락하고 만나면 되지만 사실 그때 그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이별들도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멋지고 쿨하게 헤어지는 어른의 저를 상상하면서 지냈고요. 결과적으로는 헤어짐이라는 단어와 아직까지도 가까워지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 너무 예민해. 야, 너 너무 섬세해. 야,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할 거 있니?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하는데 참 다행히도 저는
이렇게 가슴 아팠던 순간들이 저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쿨한 이별을 하는 저를 꿈꾸는 모습조차도 저 안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는 거를 이 노래를 완성하고 무대에서 노래를 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내 안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라. 쉽게 말하면 딱 이 얘기인데 너무 식상해서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우리는 너무도 많이 자주 이 얘기를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말을 조금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그때 난 무슨 생각이었을까? 그때 난 무슨 생각이었을까? 떠오르는 그때가 있으신가요? 지나온 시간들을 좀 돌아보면 정말 강력했던 감정들, 순간들이 참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더라면 지금쯤 뭔가 많이 달라져 있지 않았을까요? 너무나 행복했는데, 너무나 그리웠고, 너무나 힘들었고, 가슴 아팠고, 혼자 있고 싶었고, 함께 있고 싶었고, 이런 감정들을 우리는 너무도 쉽게 야, 누구나 그런 거야,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이유로 지나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마음들을 맞닥뜨리고 해석하는 게 사실 여간 귀찮은 일도 아니고요.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분들에게는 사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떠올리고 싶지 않을 만큼 두려운 순간들을 다시 꺼내는 건 너무나 힘이 들고요. 그냥 친구들과 술 한잔 하면서 털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의 가수로서 가장 큰 무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TV를 켜면요, 요즘에는 노래나 작곡을 잘하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경쟁 상대가 너무나 많이 늘고 있어서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분명 누군가 속으로 폴킴 저렇게 식상한 얘기 결국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나만의 이야기를 하는 것, 경험 있는 그대로를 내는 게 아니라 여러 순간들, 시간들이 모아져서 나오는 나만의 이야기 말이에요. 또 제 노래 중에 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꿈을 찾아가는 이야기인데요. 찾아가면서 누가 내 맘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담은 노래예요. 누가 내 맘 좀 알아줘, 이런 내 맘 좀 알아줘. 가수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넘어야 했던 현실의 벽과 주변의 시선들, 그리고 진짜 강한 척 했거든요. 아닌 척 했지만 너무나 두려웠던 제 마음들을 정말 서슴없이 적어가면서, 들으시는 분들은 위로가 됐다고 하시지만 저는 다름 아닌 저 스스로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순간을 잘 버텼구나, 힘들었구나, 이런 나만의 순간들이 모여서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힘이 생기는 일 같아요. 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 노래가 그랬듯 공감을 끌어내고요, 이야기를 나누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힘. 저의 노래들을 댓글을 보면 내 얘기인 줄, 헐, 폴킴 내 마음속 들어왔다감? 이런 글들이 꽤 있어요. 나만 이해할 거라고, 혹은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경험과 살아온 방식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어요. 내리는 비를 보면서 그 비에 집중할 수도 있지만 비 하면 떠오르는 순간들, 비를 맞으면서 겪었던 일들, 사람, 냄새, 이런 것들을 떠올리듯 말이에요. 개인의 가장 일상적이고 사적인 이야기들이 우리 각자가 갖는 가장 커다란 장점이자 무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오늘 저만의 성공 비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저만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누구보다 저 스스로에게 힘이 되었고요, 저의 이야기를 가장 존중했습니다. 물론 나의 이야기에 집중하려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해요. 내가 중요한 만큼 타인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얼마나 소중하고 강력한지 오늘부터라도 그 소소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귀 기울여서 나만의 이야기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난 무슨 생각이었을까? 제가 사실 신곡이 나와가지고요,
너도 아는이라는 노래가 나왔는데 제가 그때 난 무슨 생각이었을까? 그때 난 무슨 생각이었을까? 잔인하다 해도 모두 말해줘.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노래하는 폴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바시랜드가 세바시랜드에서 세바시랜드가 낫지. 세바시랜드에서 요즘에 클래스 플랫폼은 너무 많잖아요. 거의 춘추 전국 시대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플랫폼은 왁과 하우를 참 잘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왁과 하우를 알려주는 게 세바시랜드였으면 같이 안 했을 것 같은데 Y를 알려준다고 생각했고, 세바시랜드는 티처가 있고 러너가 있고 서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쌍방향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거기를 통해서 추가적인 배움의 기회도 만들 수 있고 흥미롭기도 하고요. 기존의 세바시와 관련된 어떤 신뢰도 있고. 저는 실제로 그 유튜브를 시작할 때 세바시에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멋있어서 나도 저렇게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로 동기부여를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유튜버 크리에이터로서의 꿈을 키워왔거든요. 세바시에서 처음 연락이 왔을 때 아,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나도 드디어 세바시와 협업을 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세바시랜드가 어찌 보면 가장 이상적인 바람직한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인들의 무대? 그런 전유물이 절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들어와서 자기 생각을 펼치고 주장하고 또 자기가 아는 걸 알려주고 그런 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장을 이 세바시랜드가 연다, 아, 그거는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는 일이에요. 와, 신기해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전광판까지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YJAX와 갬블러 크루를 대표하고 있는 비걸 김예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다리가 과연 누구의 다리일까요?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저의 다리입니다. 댄서들만 아는 고통이 있어요. 바로 부상이에요. 근육통과 멍은 이 사진처럼 기본적으로 달고 살고요. 무릎 인대가 파열 직전까지 가기도 했었고 허리를 크게 다쳐서 못 일어나기도 했고요. 테크닉을 연습하다가 다치기도 십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이 춤의 진심이고 춤과 이 문화를 사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사랑하는 춤을 추기 위해서 이제 저는 이 사랑하는 춤을 그만두지 않기 위해 저는 저를 한계 짓는 것과 계속해서 싸워왔던 것 같습니다. 처음 춤을 배우게 된 계기는 건강을 위해서였어요. 원래 체육을 좋아하기는 했지만 실증이 나서 아무 운동도 하지 않게 된 제게 부모님이 권했던 게 바로 춤이었어요. 어디까지나 운동이 목적이었죠. 그렇게 저는 13살쯤에 처음으로 문화센터에서 K-팝 안무를 배우면서 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배우다 보니까 도전 정신이 발휘가 되면서 점점 더 어려운 난이도의 안무를 찾게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프리즈라는 동작을 아시나요? 바로 지금 이 사진처럼 뭐 어떤 포즈로든 잠깐 멈추는 동작인데 이렇게 한 손으로 몸을 지탱해서 잠시 멈추는 이 동작을 이 프리즈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중학생일 당시에 BAP라는 보이그룹이 데뷔할 때였어요. 그 그룹의 안무가 정말 빡세고 완전 힙합이고 특히 브레이킹을 하는 멤버가 있었어요. 제가 그 그룹의 바로 팬이 되어서 그 그룹의 모든 곡의 안무를 따기 시작을 했는데 그 안무 중에 프리즈라는 걸 정말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정말 너무 하고 싶었고 보이그룹이라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브레이킹을 배울 수 있는 학원을 검색해서 중학교 2학년 때쯤 드디어 제가 브레이킹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이 프리즈만 마스터할 요량으로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배우다 보니까 뭐 푸더크도 배우고
파워무브도 외우고 이것저것 많이 건드려 보게 됐어요. 그래서 프리즈 하나를 배우겠다는 제 안에 한계선을 넘으니까 더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우고 하다 보니 포기하기가 정말 아까웠어요. 그래서 그냥 냅다 무작정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시험 기간, 주말 상관없이 학원에 가서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제가 못마땅하셨는지 부모님은 건강을 위해서 적당히 하라고 한 거지 춤추라고 허락해 준 것이 아니다 하면서 학원 지원을 끊으셨어요. 그 어린 나이에 10만 원이 넘는 레슨비를 계속해서 낼 여력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춤을 그만둘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런 제가 무슨 깡이 있었는지 그 이후로 학교만 끝나면 집 앞 놀이터에 나가서 연습을 했어요. 저희 집 앞에 있는 놀이터가 고무바닥이라서 뭐라도 어떻게든 연습을 할 수 있었고 겨울이 되면 제가 그냥 장갑을 끼고 그 앞에 나가서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춤을 추면서도 공부도 잘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 제 중학교 3년간의 성적이 계속 상승선을 탔어요. 이런 저의 꾸준함과 노력을 봐주셨는지 부모님도 저에게 서서히 마음을 여시고 중학교 3학년 말쯤에는 제가 다시 학원을 다닐 수 있게끔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 후부터 지금까지 부모님은 언제나 든든한 저의 후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큰 부모님의 반대라는 장애물을 넘고 나니까 이번엔 또 새로운 문제에 마주해야 했어요. 제가 감사하게도 수석으로 입학하게 되었던 한림예고와 저의 집은 이제 2시간 거리, 거의 약 2시간 거리였고 왕복 약 4시간인 거죠. 그만큼 참 멀고먼 학교였는데 그러다 보니 부모님은 제가 한두 달 다니다 그만두겠지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저는 이렇게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들과 한림예고에서 보냈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학년 동안 거의 내내 1년 내내 새벽 4시쯤에 기상을 해서 준비를 했고요. 첫 차를 타고 학교를 갔고 그리고 수업 시작 전까지 매일 학교에서 아침 연습을 했어요. 17살에 젊은 패기로 지각결석 없이 1년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수업도 열심히 들었고 몇몇 과목의 교과 우수상을 제가 받기도 했어요. 그렇게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시기를 보내던 제게 이제 또 한 번의 전환점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죠. 18살 중반에 전설적인 비보이팀 갬블러 크루의 오디션을 보고 입단을 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 제가 오디션을 봤을 때 합격을 했던 4명 중에 딱 유일하게 혼자 여성이었고요. 갬블러 크루를 거쳐간 비걸들은 몇 분 계시지만 현재까지도 남아있는 비걸로는 제가 유일해요. 팀에서 저에 대한 시선이 심상치는 않았어요. 이번에는 남녀의 벽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얘 좀 며칠 몇 달 다니다가 금방 나가겠지 하고 생각한 멤버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림예고를 다니면서 아침 이른 등교를 위해서 제가 원래는 밤 8, 9시에 집에서 잠들었는데 이제는 연습실에서 더 늦은 시간인 10시까지 연습을 하고 집에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몸이 점점 망가져가는 게 느껴졌어요. 건강을 위해 시작한 춤인데 이제는 건강도 해치고 제대로 학교를 다닐 여력도 없어졌어요. 저는 춤을 정말 좋아하지만 춤은 이렇게 제게 많은 아픔을 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결국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식 날에 한림예고를 자퇴했습니다. 자퇴를 선택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퇴를 한 이후 팀 연습실만 학교 가듯이 주구장창 다니기 시작했어요. 당시 저의 부모님을 제외하고는 자퇴라는 저의 선택을 주변에서 그렇게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셨어요. 팀 안에서도 왜 자퇴를 했냐 하고 한 소리 듣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때 마침 이 브레이킹이 정식 시범 종목으로 채택이 된 부에노스아이레스 유스올림픽 모집이 시작됐어요. 마침 그게 아마 자퇴하고 한 달 채 안 된 시점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사람들이 그은 한계선을 뛰어넘을 수 있는 무대가 될 거다
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제가 온 시간을 쏟아붓고 노력하는 모습도 팀 멤버들에게 그렇게 믿음을 주진 못했나 봐요. 제가 한국 비디오 예선을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아시아 예선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시아 예선을 결승까지 갈 의지로 준비를 하고 있는 저한테 팀 멤버가 저에게 너가 이번 예선 결승을 갈 수 있을까? 너가 갈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더 칼을 갈았죠. 이제 제일 먼저 연습실에 일찍 출근을 해서 제일 늦게 퇴근을 하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준비를 해서 결국에는 결승을 갖고 2등으로 아시아 예선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렇게 통과를 하게 돼서 간 유소올림픽 본선도 순탄치는 않았어요. 이 본선 준비 기간에 댄싱아이라는 10대 댄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었거든요. 이 두 가지를 다 하기 위해서 의지를 다지고 있던 저와 다르게 부모님과 동료들은 저를 많이 걱정했고 특히 부모님이 강하게 반대를 하셨어요. 댄싱아이 일정도 정말 벅찼기 때문에 유소올림픽을 제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할까 봐 걱정스러우셨던 거예요. 그때 제가 부모님한테 울면서 정말 나는 둘 다 중요하고 둘 다 할 수 있다. 제발 난 할 수 있으니까 믿어달라고 부모님한테 빌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저는 댄싱아이 연습이 끝나면 팀 연습실로 바로 가서 1시간이라도 대회 준비를 하고 다시 새벽에 댄싱아이 연습을 가는 그런 살인적인 스케줄을 버텨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제 유소올림픽 동메달리스트가 되었고 한국 최초의 브레이킹 메달리스트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때 생각하면은 와 내가 어떻게 했나 싶기도 한데 당시 코치 오빠께서 저에게 너는 정말 2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라는 최고의 칭찬을 해줬어요. 주변의 말에 지지 않고 자신의 한계에 계속 도전을 하려면 저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열정으로 한계에 부딪히는 것, 그리고 그걸 실력으로 두 눈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많은 주목을 받게 된 계기인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에서도 한계에 도전하는 시간이었어요. 이제 댄싱아이와 유소올림픽이 겹쳤던 것처럼 국가대표 선발전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브레이킹 대회 중에 하나인 레드불 BC1 월드 파이널이 바로 이 수업파 촬영하는 동안과 겹치게 됐어요. 유소올림픽 때는 이제 뭐 2가지 정도가 겹쳤다면 이번에는 뭐 국대 선발전, 뭐 레드불 BC1, 그 외 뭐 광고나 여러 가지 다양한 일정들 그 3개 이상 모두 해내야 하는 거였죠. 그래서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도 댄싱아이보다 정말 장난 아닌 스케줄이었고 정말 살인적인 촬영 연습 스케줄이었어요. 네, 하지만 저는 그동안 여러 번 한계를 넘어왔던 경험이 있잖아요. 시간이 되는 대로 꼭 회사 연습실로 가서 새벽에도 연습을 하고 YJX 단체 연습이 끝난 뒤에도 혼자 남아서 대회 준비를 하면서 항상 제가 만족할 만큼의 연습량을 채우고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YJX 언니들도 제발 예리야 제발 집에 좀 가라 제발 가라고 자주 저한테 얘기할 정도였고 저 스스로도 참 피곤한 삶이다 싶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이유는 주변에서 저를 의심할 때마다 네가 나에 대해 얼마나 알아? 내가 그것밖에 안 될 것 같아? 나는 생각보다 되게 독하고 대단한 사람이야. 헛소리하지 마. 하고 그들이 지어놓은 한계를 깨부수는 거를 두 눈으로 직접 보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저를 보고 물론 너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아서 하는 일이라도 어려움은 늘 있어요. 특히나 이제 힘든 춤을 추는 댄서이다 보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이런 하드 트레이닝까지 하지 않아도 괜찮은 크게 지장이 없는 다른 장르의 댄서나 뭐 안무가 언니 오빠들을 볼 때 특히 이런 걸 느꼈어요. 난데 나도 같은 댄서인데 왜 나는 유일하게 뭔가 비거리라는 이유로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왜 나만 왜 이렇게 힘든 것 같지? 억울하고 회의감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제가 우연히
SNS를 하다가 국가대표 선수들의 명언 모음집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 안에 모든 말씀들이 다 정말 명언이었지만 그 중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결코 최고가 될 수 없다. 이런 한 명언이 제일 인상 깊었어요, 저한테. 내가 이뤄내고 싶은 목표와 지켜내고 싶은 내 자신과 가치를 위해서는 정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수많은 땀과 눈물을 흘려야 하는구나. 아, 이게 맞는 거구나 하고 다시 저를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YGX와 갬블러 크루를 대표하는 비거리라는 책임감, 그리고 2024년 파리올림픽 브레이킹 국가대표가 되어서 좋은 결과를 내야 한다는 책임감이 저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가 이런 하고 싶은 바를 이뤄내기 위해서 나를 지키고 싶다는 의지 하나로 이겨내온 그동안의 시간들이 이제는 더 넓게 확장이 된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저와 그리고 한국 비걸들을 향해서 전체적인 비걸 씬을 향해서 의심의 시선, 냉랭한 시선들은 여전합니다. 제가 불과 정말 며칠 전에 치러진 레드불비시 원 월드 파이널에 다녀왔을 때도 첫 경기부터 우승자랑 만나서 좋은 성적을 거두진 못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 레드불비시 원이라는 대회를 레드불 측에서 직접 초청을 받아서 와일드카드로 바로 본선 무대를 나가게 된 건데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예린은 안 된다, 역시 안 된다, 한국 비걸 약하다, 와일드카드가 된 것도 감제독재다, 뭐 이런 안 좋은 시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국 비걸 중에 저는 역사상 최초로 20년 넘게 치러온 이제 세계에서 제일 큰 규모의 1대1 대회, 저는 한국 비걸 최초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에디션 모든 라인업이 우승 후보라는 평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어리다는 이유로 도전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반 정도 되는 경력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무대에 올라봤고요. 자, 이쯤에서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리정 언니의 멘트를 인용해 볼게요. 그러는 본인들은 22살 때 뭐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어떤 도전 앞에서 자신을 쉽게 의심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한계 지을 거예요. 힘든 시간들을 못 견뎌낼 거니까, 견뎌내지 못할 거니까, 그만한 능력이 안 될 거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편한 길 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이 여러분들을 위한다는 이유를 댈 거예요. 저 또한 역시 전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한계를 스스로 긋지 않고 계속 넘으려고 노력을 해왔을 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생각보다 정말 강해요. 정말 할 수 있다라고 자신을 믿어보세요. 자신을 믿고,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한계를 넘을 수 있다는 거를 열정과 직접 실행으로 보여주세요. 이건 저 스스로 항상 새기는 단어인데 limitless, 한계 없음을 뜻하는 영어 단어이고요. 이 limitless, 이것만을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래퍼 조광일입니다. 네. 저는 25살 랩을 하고 있는 래퍼고요. 제가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어떤 몸이 찌뿌둥하거나 그럴 때 쥐가 났다고 하잖아요. 혹시 이제 새롭겠지만 혀에 쥐가 나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네. 이게 제가 왜 이거를 질문 드렸냐면, 저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예전에 그로우백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제가 한 소절을 들려드리자면, 티키타카 바꾸 뱉어 랩으로 100% 재미로 배렸던 애들은 밖으로 떨어져 얼굴에 노력으로 얼굴에 퍼버리는 것들은 결과대로 그래 뺏기들이 들어맨,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네. 그때 작업을 하다가 이제 랩을 하고 있는데 혀에 쥐가 나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발음이. 그래서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이, 막 아프다, 막 이게 아니라, 막 왜 이러지,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화가 났어요. 화가 난 이유가 뭐냐면, 나 빨리 녹음해야 되는데 이 혓바닥 때문에 랩을 못하네? 그런 세월을 제가 몇십 번이고 계속
거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과정들의 연속이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이게 하나의 약간 굳은 살처럼 바뀌어버려가지고 이제는 많이 괜찮아졌어요. 저는 즐길 준비가 되어야 노력을 할 준비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막 사람들이 그래요. 예전에 야 광일아 너 노력하면은 언젠가 빚 볼 거야 막 이런 말들을 하는데 저는 그런 거는 안 믿었어요. 그냥 이게 노력을 하는 것도 즐길 수 있을 때 그게 자연적으로 노력이 따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를 매번 생각하면서 이제 음악 작업도 하고 제가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옛날 시절로 돌아가면은 제가 원래는 래퍼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옛날에 그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는데 거기에 게이머를 지망했었어요. 그때 막 6학년 때부터 게이머를 하면서 제가 랩을 해오기 전에 이것도 진짜 진지하게 너무 하고 싶어서 막 중학교 때 선생님한테 아 쌤 저 막 프로게이머 될 건데 저 여기서 공부 못 하겠어요. 막 저 그냥 이 시간에 컴퓨터실 가서 스타크래프트 하면 안 돼요? 이랬는데 그때 머리 맞았어요. 엄청 세게. 네, 그때 진짜 아파가지고 그때 막 저 끌고 가가지고 교무실에서 너 아빠 번호 대 해가지고 아빠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아 광일이 아버님, 아 광일이는 학교에서 막 통제도 안 되고 얘는 공부를 그냥 안 하는 애 같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막 선생님이 너 빨리 집에 가서 너 훈육 받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집에 가서 막 터덜터덜 가면서 어떡하지? 아빠 뭐라는 거 아니야? 이래 갔는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빠가 딱 한마디 건넸어요. 전화 받았다. 광일아 너 그냥 하고 싶은 거 해. 라고 딱 말하는 거예요. 되게 그때 울컥은 했지만 울진 않았어요. 네, 그냥 또 강한 척하면서 알았어. 이러고 막 방문 들어가서 이러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부터 이제 계속 선생님하고 마찰이 생겼었는데 제 꿈을 무조건 저는 해야 돼서 그때 선생님이 결국은 제가 허락을 받아냈어요. 그 선생님 수업 시간에만 저는 빠지고 컴퓨터실 가서 스타크래프트 게임하고 그러고 다시 와서 수업하고. 네, 그러다가 스타크래프트를 한창 이제 막 저도 성과를 내고 하고 있다가 더 이상 그 직업이 사라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막 한 중2, 1, 2 나이에 막 인생 쓰다 하면서 막 이러면서 막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난 갈 길이 없네. 막 이러고 있다가 한참 방황의 시기를 막 겪다가 그때 한창 막 친구들이랑 중학교 때 노래방을 가면은 이제 랩을 해요. 저는 뭐 이제 노래도 못하고 그냥 랩하는 거 좋아하니까 랩을 했는데 제가 그때 딱 생각이 들었어요. 아, 왜 굳이 노래방 가서 해야 되지? 그냥 집에서 한번 해볼까? 하고 싶은데 이러고 그날 바로 가서 집에 가서 그 지식인에다가 글을 썼어요. 아, 저 랩 너무 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니까 막 댓글이 막 5개 막 어떤 애는 막 채택해 주세요 이러고 그냥 막 다섯 있길래 봤어요. 그냥 마이크 사서 녹음 프로그램 사서 하면 돼요? 하길래 그거 보고 바로 제가 10,000원짜리 꽁쳐 있던 거 가서 9,900원짜리 마이크 하나 사서 그때 살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사고 뭐 담을 거라도 드릴까요? 그러니까 필요 없어요 하고 손에 꽉 쥐고 왔어요. 막 제가 막 뭐라도 된 것만을 막 이러고 자랑스럽게 그러고 가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녹음을 한번 해봤죠. 그때 막 유명하신 래퍼분들 MR을 다운받아서 녹음을 하고 해봤는데 이제 녹음 진짜 잘했어요. 녹음 잘하고 와 진짜 너 잘했다고 이제 다 하고 들어보는데 진짜 너무 구렸어요. 제 목소리가 이제 이어폰을 막 찍고 싶을 정도로 너무 구려가지고 제가 이거를 남들한테 보여주지는 못하겠다. 내가 허락을 안 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점차 이제 저라도 좋게 들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때 제가 했던 게 진짜 이제 막 열정이 너무 가득 차서 그냥 동네 서점 가서 국어 사전을 샀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를 내면서 다 읽어봤어요. 이게 제가 아무리 한국에서 자랐고 이래도 나는 한국인인데 모르는 단어가 진짜 많겠구나 하고 백과사전을 2번 정도 다 읽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제가 아까 말했듯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에서도 이제 존경하는 프로게이머 선수가 있는데
대회 때마다 자를 가지고 다녀요. 자를 가지고 다녀서 키보드를 이렇게 놔두면 이렇게 꺾어요. 꺾고 자로 재요. 한치 오차도 없이. 그러게 노력을 하고 손이 여기가 막 누르니까 다 까지고 그런 거에서 제가 한번 진짜 엄청 큰 충격을 받아서 그때부터 뭐 할 거면은 그냥 진짜 제대로 하자. 오늘 안 돼도 그냥 내일 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맨날 저는 즐겼어요. 그냥 막 하면서 힘들다 이런 적이 없고 그냥 와 진짜 이건 그냥 재밌다 재밌으니까 그냥 계속했어요. 제가 또 어렸을 때 녹음을 하면은 그 되게 저는 창피하니까 제 목소리가 이제 가족들한테 말을 안 해요. 녹음하는 거를 이제 그리고 학교 갔다 와서 있으면은 집에 아무도 없을 때까지 기다려요. 막 괜히 누가 나갔어도 막 엄마 막 아빠 형 없지 하고 이제 도어락을 건전지 하나를 빼놔요. 빼놓고 이제 문 못 열게 해놓고 녹음을 해요. 막 전화 오면 이거 왜 안 열려? 아 그 도어락 또 그래? 막 이러면서 모든 철저하게 방어해놓고 그러고 막 도어락 바꾼다 하면 바꾸지 마 아까 되던데 이러고 넘기고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한 16, 17때부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하루씩 그 고등학생이 광주에서 서울까지 고속버스를 타고 당일치기로 맨날 왔다 갔다 했어요. 서울에서 이제 쿠르라는 그 단체에 섞이기 위해서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만난 뭐 사람들도 있고 지금 뭐 같이 하고 있는 사람 안 하고 있는 사람 너무 많지만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는 되게 좋은 일단 경험이었어요. 그때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몸으로 힘든 적이 너무 많긴 했어요. 17이라는 나이에 뭐 혼자 버스 타고 가서 막 랩한다 해도 거기 가면은 막 랩도 안 하고 그냥 노래방 가요. 예약 보면 한 30개 돼 있고 래퍼만. 그리고 이제 막 내려와서 크루 활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새 제가 대학생이 되고 대학교도 이상하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지만 방사선과를 나왔어요. 엑스레이를 찍는. 네. 그것도 이제 아버지가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대신 대학교는 나가자. 대학교는 졸업하자. 이래가지고 응 알겠어 하고 그냥 고분고분 대학교를 하고 이제 바로 이제 제가 서울로 올라왔죠. 진짜 자다가 일어나서도 바로 옆에서 랩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일로 따지면은 내 직장이 한 바로 10초 거리에 있으면 어떨까 하고 제가 사평방을 잡았어요. 되게 막 사평방이면은 습하고 막 옆에 보면 바퀴벌레 막 4마리 지나다니고 막 이러고 있고 옆에선 공사하고 되게 안 좋은 환경이 모든 게 갖춰져 있는데도 너무 행복했어요. 이게 그 어떤 기분이었냐면은 여러분 소풍 가기 전날에 그 느낌 기억하세요? 어렸을 때 막 되게 떨리잖아요. 내일 막 비 오면 안 되는데 막 내일 막 진짜 친구들이랑 김밥도 먹고 맨날 그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되게 설렜어요. 그냥 막 작업을 12시간 정도 막 하고 이렇게 뻗을 때 내일은 또 어떤 작업물이 나올까, 내일은 또 열심히 해야지, 진짜 재밌겠다 하고 매일 2년을 그렇게 지냈어요. 진짜 폐관 수련하듯이 박혀서 이빨도 흔들리고 발음 때문에 입술도 터지고 밥도 못 먹고 막 혀에선 피 나고 막 뭐 밥 먹으면 피맛밖에 안 느껴지고 이제는 진짜 이게 하나의 진짜 굳은 살처럼 때려도 안 아파요. 사실 아프긴 하지만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주세요. 너 조광일? 너 랩네임 안 써? 너 막 랩네임 막 진짜 멋지게 막 킹플로우 막 킹라임 막 힙합 막 이런 거 안 써? 하면 나는 안 써. 제가 왜 그랬냐면은 그냥 일반 조광일과 래퍼 조광일이 분리가 되지 않았었으면 해요. 그냥 저로만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게 분리가 되지 않고 하나가 되면은 어떤 일을 해도 제가 안 부끄럽게, 평소에도 랩할 때도 어떤 일을 해도 안 부끄럽게. 그리고 제가 막 폐관 수련하듯이 그렇게 했을 때 그때 항상 그 생각이었어요. 이 랩 자체를 하나의 이제 적으로 두고 너가 뭐 나 한 번은 이길 수 있지. 근데 평생 상대는 가능하냐? 라는 말을 계속 했었어요. 너가 한 번은 이겨. 대신 평생 상대하면 넌 좀 빡셀 거야.
이렇게 계속 생각을 가지고 진짜 계속 즐겼어요. 고개사라는 곡을 얘기를 더 드리자면 나오기 전에 사람들이 다 안 될 거라고 했어요. 야, 뭐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까 제가 랩했던 것도 너 이렇게 빠르게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고 피곤해, 귀 아파. 다 그랬어요. 다 이거 아니고 딴 거 하자, 딴 거 하자, 딴 거 하자. 근데 이것만큼은 제가 제 노래인데 국어를 했어요. 아, 이거 진짜 하고 싶어요. 이거 진짜 낼 거예요. 진짜 이거 저 믿으세요. 저 믿으세요. 제발 저 좀 믿으세요. 제 고집을 아무도 못 꺾었어요. 그래서 발매가 되고 2개월, 3개월이 지나고 4개월이 지나고 결과를 보니까 대박이 났어요. 고개사라는 제 대표곡이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500만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행복했는데 제가 거기서 자만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한번 와요. 핸드폰을 보는데 알림이 계속 떠요. 이제 SNS가 누가 팔로우했습니다. 메시지 보냈습니다.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을. 밥 먹을 때도 막 이러고 보고 있고, 화장실 갈 때도 이러고 보고 있고, 밖에 나가서도 이러고 부딪히고 죄송합니다 하고 막.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다짐했어요. 아, 그냥 핸드폰 그때 어딜 나가든 어디 1박 2일 어딜 가든 핸드폰을 놓고 갔어요. 그때 나가서 뭐 일 보고 와서도 핸드폰 알림 있으면 다 지우고, 제가 거기에 유혹에 당할까 봐요. 그래서 미리 차단을 했어요. 모든 것들을 제 의지대로. 최근에 광고를 하나 찍게 됐어요. 이렇게 큰 돈을 벌면 그 전부터 항상 해오던 생각이 기부를 하고 싶었어요. 음악 하시는 사람 분들이 힘든 걸 알아요. 진짜 너무 힘든 걸 알아요. 진짜로 너무 힘든 걸 알아서 저는 그 과정까지 다 겪어봤기 때문에 너무 힘든다는 걸 알아서 이 돈들을, 물론 진짜 큰 돈이죠. 주위에서도 막 말렸어요. 아, 기부하면 안 돼. 아, 기부하지 마. 그냥 해서 좋은데 쓰면 되지 하는데 그냥 계속 말했어요. 아, 저는 무조건 저 같은 친구들 도와줄 거다. 무조건 도와줄 거다. 그래서 이번에 광고료를 받은 전액을 이제 기부를 이미 하려고 확정을 지어놨습니다. 네. 박수를 받자고 한 건 아니고요. 네. 되게 뿌듯해요. 이게 하고 막 하면은 되게 의미 있는 곳에 쓰인 거니까 되게 뿌듯하고, 저는 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항상 똑같아요. 네, 변하지 않고 항상 뭐 지금, 내일, 모레, 뭐 일주일, 뭐 1년, 뭐 10년, 100년 뒤에도 어떤 부담감에 휩싸이고 싶지 않아요. 그냥 모든 거를 즐기고 싶어요. 그냥 저는 10년 뒤에도 그냥 즐기면서 하고 싶고, 소풍 가는 기분으로 매일매일 잠들고 내일은 뭐 나올까 그러면서 살고 싶어요. 저는 래퍼 조광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증명사진을 한번 찍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담아주신 저의 모습입니다. 이 표정은요, 제가 주로 긴장하거나 조금 민망할 때 자주 짓는 그런 표정인데, 혹시 제가 오늘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하다가 제가 민망해서 이런 표정을 지으면 작은 격려와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몸으로 표현하기 좋아하는 댄서 아이키입니다. 네. 최근에 유키즈 언더블럭, 그리고 이제 환불원정대 돈터치미의 안무가로 이제 참여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과 사랑 주셔서 너무 행복한 요즘입니다. 뭔가 댄서로서 정말 잘 성장하고 있구나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춤을 좋아하시나요? 댄스 좋아하세요? 네. 여기 아니에요? 아닌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오케이. 예. 확실하시네요. 저도 춤을 좋아하는 1인인데 사실 제가 춤을 처음부터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건 아니더라고요.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제가 살이 많이 쪘어요. 지금보다. 지금은 노멀한 것 같은데 좀 많이 쪘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친구가 뒤에서 걸어가는 저를 보더니 야, 네 엉덩이에 앉아도 되겠다 라고 할 정도로 많이 통통했습니다. 얼마나 예쁘고 싶은 나이예요. 그래서 살을 빼야겠다 하고 제가 그때 충남 당진에 살았거든요. 당진 읍내에 있는 댄스 학원을 찾으러 다닙니다. 예, 저기 한 군데 있는 거야. 그래서 그곳을 갔더니 라틴 댄스 학원이었어요. 여러분 라틴 댄스 아세요? 라틴. 예. 아주 이렇게 매혹적인 춤이에요. 뭐 차차, 자이브, 삼바 이런 파트너십의 댄스로 정말 매력 있는 댄스 스포츠 장르입니다. 저는 그 춤에 사랑에 빠지게 돼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 고등학교 시절 정말 그 라틴을 보고 열심히 달리면서 올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달리는데 주변에 그 외부에서 자꾸 갈등이 또 생기더라고요. 조금 더 보여줘야 되는 아름다운 모습에서의 갈등,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려움, 그런 걸 겪으니까 이게 나에게 맞는 걸까? 이게 과연 나다운 걸까? 라고 스스로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치만 제가 해온 건 라틴 댄스였고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다짐을 하고 대학교를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서울로 상경을 합니다. 네, 오케이, 나 이제 서울 왔어. 오케이, 난 이제 많은 춤을 배울 수 있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 그렇게 도전을 하면서 갑자기 외로워요. 외로운 거예요. 시골 소녀는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요. 그게 24살이었어요. 저희 엄마는 말했어요. 혜인아, 너 왜 그러니?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아. 엄마, 내가 그 사람이 좋은 걸 어떡해? 나 지금 결혼하면 안 돼? 네. 제가 그때 약간의 관종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결혼하면 조금 더 뭔가 유니크한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더 사랑했기에 네, 어쩌면 춤보다 사람에 더 사랑에 빠지게 된 그런 시기였어요. 그렇게 1년 후에 예쁜 아이를 갖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뤘고 이제 예쁜 아이도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우울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처음으로 자유롭지 못한 몸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내가 다시 돌이켜보니까 내가 꿈을 이룰 수 있을까? 하지만 내가 그래,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자. 그래서 출산을 앞두고 오케이, 순산, 렛츠고. 오케이, 자연주의 가. 오케이, 나 할 수 있어. 나 젊잖아. 그래서 열심히 뭐 요가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출산을 하러 갔는데 되질 뻔했어요, 여러분. 출산이 정말 여러분 이런 말 해도 되잖아요. 되질 뻔했어요, 여러분. 모든 엄마들 리스펙합니다. 예, 최고. 네, 저는 그렇게 진통과 맞바꾼 예쁜 아이를 만나게 되고 계속적으로 사랑을 이제 꾸며 나가지만 한편에 저의 꿈에 대한 정말 나다운 모습, 내가 그리고 싶었던 내 모습이 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터덜터덜 집 근처를 또 걷고 있는데 어디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뭐지? 하고 봤더니 허름한 목욕탕 2층의 헬스장에서 화려한 네온 사인에서 멋지게 에어로빅을 하시는 아주머니들을 발견합니다. 저거다. 오케이. 그렇게 저는 에어로빅을 향해서 이끌려갔어요. 저는 간절했거든요. 내가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최소한의 저의 노력이었습니다. 사실 예전 같으면 제가 아니 무슨 에어로빅이야, 난 스웩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그때의 저는 너무 간절했고 그리고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제 동지 어머니들의 열정을 한 번 더 느낍니다. 그때 저는 한 번 더 마음을 다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 난 할 수 있어. 그리고 나는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게 나다운 거구나. 그래서 다시 산 후 6개월 후에 이제 시작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제 나이가 26이었어요. 여러분이 보셨을 때 26이 젊을 수 있겠죠? 하지만 댄서들 사이에서 26살은 무언가 이미 하고 있고 자기를 알리고 있어야 되는 그런 나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해온 건 라틴뿐이고, 그때 저와 함께 라틴을 했던 제 동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라고 다짐을 하면서 만든 여성 듀오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Already예요. 예! 네. 저희는 같은 충남 당진 출신이었고 서로 너무 잘 알고 있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우린 라틴을 해왔고 지금 하고 싶은 건 스트릿 댄스, 힙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걸 같이 하면 안 되나?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해서 저희만의 스타일을 만들게 됩니다. 예, 라틴과 힙합의 퓨전.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아무도 본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춰도 돼? 이거 어디서 본 적 있어? 이거 오리지널이야? 그렇게 낯선 시선들이 느껴졌고 쉽지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저희는 서로에게 의지를 하고 그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다 보니 어느 순간 신선하게 저희를 바라봐 주고 있더라고요. 그때 어디선가 연락을 받게 되는데요.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바로 미국 NBC 프로그램인 월드 오브 댄스입니다. 여러분 혹시 쇼미더머니 좋아하세요? 요즘에 난리 났잖아요, 쇼미더머니. 예. 그 쇼미더머니는 랩으로 경쟁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잖아요. 이 월드 오브 댄스는 미국에서 댄스를 주제로 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서 연락을 받고 여성 듀오, 한국을 대표해서 참가를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생각하면 2년 전인데요. 그때 심사가 제니퍼 로페즈였어요. 네. 정말 아직도 그 아우라가 눈앞에 선선합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네. 하지만 그런 큰 무대에 서고 그런 도전을 할 때 저는 두려웠고 사실 무서웠어요. 충남 당진 시골 소녀가 거기를 간다니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 걸 이겨내려고 저의 두려움을 반항해서 감추려고 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2라운드 때 거의 김연아급의 여성 댄서를 만나는데 제가 도발을 해요. 갑자기 이렇게 팔짱을 끼고. 지금 이 표정. 지금 보면 솔직히 너무 재수없어요. 네. 제가 봐도 너무 꼴보기 싫었는데 이게 저한테는 최선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보이더라도 저는 이겨내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게 멋진 무대를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사실 지금 저의 이런 짓궂은 모습, 장난꾸러기 같은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두려워하는 제 모습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저의 방법인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계속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저에게 유일하게 아직도 평가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 딸 연우입니다. 네.
연우는 지금 8살인데요. 2년 전이었어요. 그 유치원에 학부모 방문 상담이 있거든요. 어머니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가 잘하고 있는지 1대1로 대면해서 우리 아이의 공간을 둘러보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도 어김없이 그 자리에 갔고 아이들의 공간을 가보니 너무 아늑하고 아담하고 사랑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렇게 쫙 둘러보는데 벽 뒤에 예쁜 그림들이 나열돼 있어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 봤더니 자기의 엄마의 모습을 정성스럽게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머리 긴 엄마, 안경 쓴 엄마, 조금은 화가 나 있는 엄마, 되게 다양한데 그중에 제가 딱 한 번에 알아봤어. 저만 힙하게 모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누르지 않고 걸침. 네, 이걸 보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연우에게도 나는 힙한 엄마구나. 그냥 나다운 모습으로 연우도 봐주고 있구나. 네, 그래서 한참을 보다가 갑자기 마음 한구석이 좀 찡하더라고요. 이렇게 꾸며져 있는 모습이 이 아이에게는 제일 익숙하구나. 어쩌면 조금 수수하고 그런 모습이 비춰질 수도 있는데 연우에겐 이게 제일 평범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기도 했어요. 근데 연우는 그럴 때 또 고맙게 엄마는 화장했을 때가 제일 예뻐. 엄마 화장 좀 해. 예, 그렇게 하면서 저를 위로해주는 아주 착한 딸입니다. 최근에 연우랑 이렇게 걸어가다가 연우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나는 몇 춘기야? 에? 네가 사춘기를 알아? 아니 지금 8살밖에 안 되는데 잠깐만. 오케이, 당황했지만 당황하지 않은 척 하면서 연우는 1춘기지 않을까?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연우가 또 저에게 묻더라고요. 엄마, 그러면 엄마는 몇 춘기야? 제가 그 질문을 듣고 한참을 생각을 했어요. 나는 몇 춘기지? 저는 아직도 질풍노도의 시기인 것 같고 난 아직도 철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연우한테 연우야, 엄마는 아직도 사춘기인 것 같아. 여러분 혹시 사춘기의 뜻을 아세요? 너는 철이 없으니까 사춘기인 것 같아. 너는 반항이 왜 이렇게 심해? 너 사춘기 아니야?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사춘기의 뜻을 찾아봤어요. 생각할 사, 봄춘, 생각이 많은 봄의 시기를 기다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아직도 생각이 많고 아직도 봄처럼 새롭고 싶고 그런 시기를 겪고 있으니까 나는 사춘기지 않을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기를 겪고 있으세요? 예, 궁금합니다, 여러분. 아마 저희가 다 다른 시기를 겪고 있을 거예요. 그치만 자기의 그 시기, 그 순간에 청춘을 즐기듯이 한번 누리고 즐겨보면 어떨까요? 지금 사춘기를 즐기는 저처럼. 네, 열심히 사춘기를 누리고 있는 아이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바시랜드가 세바시랜드에서 세바시랜드가 낫지. 세바시랜드에서 요즘에 클래스 플랫폼은 너무 많잖아요. 거의 춘추 전국 시대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플랫폼은 왁과 하우를 참 잘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왁과 하우를 알려주는 게 세바시랜드였으면 같이 안 했을 것 같은데 Y를 알려준다고 생각했고, 세바시랜드는 티처가 있고 러너가 있고 서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쌍방향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거기를 통해서 추가적인 배움의 기회도 만들 수 있고 흥미롭기도 하고요. 기존의 세바시와 관련된 어떤 신뢰도 있고. 저는 실제로 그 유튜브를 시작할 때 세바시에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멋있어서 나도 저렇게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로 동기부여를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유튜버 크리에이터로서의 꿈을 키워왔거든요. 세바시에서 처음 연락이 왔을 때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나도 드디어
세바시와 협업을 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세바시 랜드가 어찌 보면 가장 이상적인 바람직한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인들의 무대? 그런 전유물이 절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들어와서 자기 생각을 펼치고 주장하고 또 자기가 아는 걸 알려주고 그런 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장을 이 세바시 랜드가 연다. 그거는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는 일이에요.